지금 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조차 한국 기업의 간판만 빛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실마리는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13주기.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노트에는 전압 표준화라는 5글자와 함께 일본이 결정적으로 멈춰버린 순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누군가에 의해 칼로 뜯겨 사라져 있었죠. 한국은 220볼트로 뛰어올랐고 일본은 100볼트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오늘의 전자조선 반도체 전쟁에서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50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왜 멈춰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저출산을 말하고 누군가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거대한 쇠퇴의 시작이 50년 전 아버지의 낡은 노트 한 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의 13주기 날이었습니다. 초여름, 6월의 눅눅한 공기가 도쿄 외곽 작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창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누구도 손대지 않은 시간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 녹슨 공구함, 색이 바랜 안전모와 오래된 작업복. 저는 그날 그냥 형식적으로 추억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창고 문을 열었던 겁니다. 녹슨 공구함을 치우던 순간이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먼지에 뒤덮인 갈색 노트 한 권이 미끄러져 나오더군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표지 위로 익숙한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단호한 느낌의 4글자. 전압 표준화 내부 기록 급비.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전력청의 평범한 기술자로 살았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왜 이런 급비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를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어쩐지 바로 펼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마치 아버지가 생전에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비밀을 제가 몰래 들춰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호흡을 고르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갱지 특유의 바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력청 회의록, 복잡한 선이 얽힌 기술 도면, 급하게 연필로 눌러 쓴 메모들. 페이지를 넘길수록 종이 위에서 아버지의 손놀림과 고민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노트 가운데 부분, 가장 두께가 두꺼워야 할 지점에 몇 장의 페이지가 날카롭게 찢겨 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칼로 반듯하게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잡아당겨 찢은 듯 종이의 결이 거칠게 끊겨 있었습니다. 스테이플러 10만 덩그러니 남아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 그 순간부터 이 노트는 제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증거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노트를 들고 창고의 작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쿄의 저녁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익숙한 일본 기업의 간판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멀리 빌딩 숲을 가르는 두 개의 거대한 빛이 제 시선을 붙잡더군요. 푸른색 SAMSUNG, 선명한 붉은색 LG.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전자산업의 심장부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의 불빛이 도쿄의 밤하늘을 압도하고 있더군요. 그 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세대 교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50년 전 우리가 내렸거나 혹은 내리지 못한 어떤 선택의 결과가 눈앞 이야경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때 오래전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결단을 미룬 자, 미래를 잃는다. 어렸을 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소리 섞인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노트와
창밖에 SAMSUNG과 LG 간판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 순간.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제 가슴을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첫 장으로 노트를 넘겼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제4차 전국전압 220V 전원 검토 회의록. 그 아래 날짜와 회의 참석자 명단, 그리고 세부 안건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평소보다 훨씬 힘이 실려 있더군요. 그는 당시 동료 기술자들과 함께 일본 전역의 전압을 220V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노트 여백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의 통일성에서 시작된다. 기술자답게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만 찌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바로 옆에는 마치 그 신념을 한 번에 짓누르듯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부 반대. 짧은 네 글자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50년 전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와 묵직한 권위의 목소리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메모에 따르면 당시 일본 사회는 100V 유지에 익숙해져 있었죠. 가정용 가전, 공장 설비, 상점과 빌딩까지 이미 모든 인프라가 100V를 기준으로 깔려 있었으니까요. 전국의 전압을 바꾸자는 말은 사람들에게 집안의 모든 가전을 바꾸자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했다고 아버지는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자로서 미래의 그림을 보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그저 묵묵한 회사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트의 문장들 속에서 저는 이 나라의 전기를,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던 한 기술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줄의 메모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작게 써 내려간 한 문장. 특이사항 한국, 동년 220V 승합 준비 착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해에 220V로 전압 올리는 작업을 시작함. 아버지는 당시 한국이 220V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더군요. 그 시절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기술력도 자본도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국의 전압을 220V로 올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시작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춘 것입니다. 이 50년 전의 다른 선택 하나가 지금 도쿄의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네온사인의 주인을 바꿔버린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압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두 나라의 산업 운명과 국가 경쟁력을 갈라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서서히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노트를 읽어 내려갈수록 찢겨나간 페이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그 부분의 목차에 적힌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220V 전원 반대 논리와 잠재적 위험성 보고서. 바로 그 핵심 회의의 기록이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 있더군요. 왜 하필 그 부분이 사라졌을까? 보고서가 위험해서였을까? 아니면 보고서가 부끄러워서였을까? 아버지는 이 페이지를 지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전력청 출신 선배 기술자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찾은 사람은 구 전력청에서 전설적인 기술자라 불리던 이노우에 씨였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 기억이 또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적한 요양원에서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그의 눈빛이 단번에 밝아지더군요. 아, 그 친구의 아들이구만. 제가 꺼내든 낡은 노트를 본 그는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질 만큼 조심스럽게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자네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었군. 그의 한숨에는 오래 묵혀둔 이야기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찢어진 페이지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노우에 씨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느릿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페이지들 우리가 뜯은 게 아니네. 그의 말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정말 난장판이었어. 그는 50년 전의 하루를 어제 일처럼 떠올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220V 전환의 필요성을 거의 모든 기술자가 납득할 정도로 설명했지. 안전 문제도, 비용 문제도, 단계별 전환 방안까지 다 준비해서 나왔네. 우리 대부분은 그날 결심을 굳혔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당시 통산성의 실세였던 타케다 국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노트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네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지. 일본의 산업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실험은 당장 중단하라.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네. 타케다 국장은 표결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표를 던지지 못했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표를 던질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반대 논리가 담긴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록 일부가 뜯겨나갔고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거의 말을 잃었지. 이노우에 씨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릴 보며 그러더군. 결단을 미룬 자, 언젠가 미래를 통째로 잃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버지가 왜 이 낡은 노트를 평생 버리지 않고 숨겨두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참, 자네 아버지는 일본 기술자 중 유일하게 그때 한국 전력 시설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었네. 그는 서랍 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신주 옆에서 안전모를 쓴 젊은 아버지가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딘가 확신에 찬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지. 한국은 가난하지만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부유하지만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두 나라의 차이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야겠다. 아버지의 노트, 이노우에 씨의 증언, 그리고 지금 도쿄 한복판을 수놓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간판.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사람들이 외면해온 잃어버린 50년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기획안을 작성해 방송국 정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가제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잃어버린 50년, 100V의 함정.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제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뜻밖에도 싸늘했습니다.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너무 한국을 띄워주는 거 아닌가? 편성 부장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층이 대부분 시니어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좋아할 리가 없지.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기록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결단을 미룬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미래 세대에게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자리에서 명확한 승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승인. 외부 반응을 보면서 조정하자는 모호한 표현 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후배 PD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 기획경제산업성 쪽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50년 전 220부위 전환을 막았던 그 결정이 여전히 현재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편성 부장이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빤너판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이 사람이 자네 다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타케다 쇼고 경제산업성 에너지 정책 고문. 그 성성시은 제가 아버지 노트에서 본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50년 전 220부위 전환을 막아섰던 타케다 국장. 그의 손자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한 타케다 쇼고는 조부와는 다른 세련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일본의 자존심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년 전 당신의 조부와 아버지 세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타케다 쇼고는 노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조부께서는 당시 일본의 안정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도쿄의 밤을 비추는 삼성 LG의 간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미루는 사이 세계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반드시 막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라도. 그가 떠난 자리에는 묵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이상한 각성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50년 동안 묻혀있던 싸움의 연장선이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없나?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 거의 달아해진 페이지 귀퉁이를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살짝 당겨보니 얇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노트 뒤쪽에 끼워져 있더군요. 펼쳐보니 한국 출장 당시 아버지가 급히 적어 내려간 메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가난했지만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짧은 두 줄이었지만 현장의 열기와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톤의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죠. 반면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 한 문장에서 저는 당시 일본 기술자들 안에 숨어 있던 오만함과 안일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여러 번 덧칠한 듯 잉크가 진하게 밴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압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부위와 220부위라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대하는 태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미래를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노트를 제게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정신의 차이를 구체적인 숫자와 그래프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50년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산업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조선업. 한때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1위의 자리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3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전기차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23위를 다투며 전 세계 공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형 전지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도체. 한국은 메모리 시장은 물론
가장 어렵다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세계 정상권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만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일본은 아직도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아버지의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압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이노우에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천천히 그래프를 훑어보았습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시선을 멈추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군.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옳았어. 저는 카메라를 켜고 5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침내 평생 묻어둔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기술자가 220V를 지지하고 있었네. 우리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상부의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침묵해버렸네. 표를 던질 용기를 내지 못했지. 그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네 아버지를 따라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의 일본은 분명 달라졌을지도 모르네. 그 말은 곧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갔던 좌절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공식 항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타케다 쇼고의 이름이 서명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각한 역사 왜곡이며 현 일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국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고 제 다큐멘터리는 단번에 위험한 프로그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편성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산업성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나.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와의 관계도 생각해야지. 저는 가만히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국장님,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50년 전 이 나라 기술자들의 기록입니다. 노트에는 상부의 압력에 눌려 찢겨나간 페이지, 한국 출장을 다녀온 아버지의 메모,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일본이 결단을 미뤘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전자산업이 삼성과 LG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진실을 묻어야 하겠습니까? 국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를 눈으로 더듬으며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반복해서 들춰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서류함에서 결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좋네. 방송합시다.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이번 거는 내가 책임지겠네. 그 말은 50년 전 표를 던지지 못했던 기술자들을 향한 늦은 사과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평일 저녁 9시. 시니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였습니다. 긴장된 손으로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쿄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푸른 SAMSUNG, 붉은 LG의 네온 사인이 천천히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1970년대 일본 가정과 공장의 100V 콘센트, 그리고 같은 시기에 220V 전환 공사로 분주한 한국의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충격적이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었다니. 특히 30년에 걸친 한국의 220V 전환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불편과 인내가 소개되자 콜센터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뭘 했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아버지의 마지막 필체가 화면 가득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자막이 천천히 사라질 때 게시판에는 눈물이 났다. 우리 손주 세대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연락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원로 기술자들, 전력조선전자 업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방송국 앞으로 팩스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그날 회의실에서 침묵했던 우리의 비겁함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타케다 쇼고의 항의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론이 진실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3년 전에는 그냥 슬픔만 가득했던 자리였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 손에는 테이프 자국과 얼룩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노트, 다른 손에는 소박한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석을 천천히 닦으며 저는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 왜 싸우셨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셨는지 말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사람들이 정직한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배우자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붉은 펜으로 남긴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단을 미룬 자, 결국 미래를 잃는다. 이제 이 말은 단지 한 기술자의 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일본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한 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그 어려운 시절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안전 우선주의와 도전 문화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버지의 경고. 이제는 이 나라 모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도 이제는 결단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차가운 비석 너머로 조금은 편안해진 표정으로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